오늘 2차 포럼 주제는 북한의 크게 얘기해서 북한의 식량 실태라든지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정부가 우리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서 국내산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10년 중 가장 심각한 식량 부족 상황이라고들 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는 그런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와 관련해서 그런 시의성을 감안해서 오늘 주제 발표는 강영식 운영위원께서 해주시는데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본부 사무총장 계시고 그동안 이 대북 지원 사업에 헌신의 양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발전 내용도 보니까 굉장히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평화 공존의 시대 대북 지원의 새로운 방향, 북한의 식량 실태와 지원 방향을 중심으로 이런 주제 발표를 하는데 이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주제 발표와 관련된 문제를 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 전문 분야로 지금 공부하고 계시고 다루고 계신 그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할 때는 저희 카메라를 감안해서 꼭 여기 누르면 스피크를 누르면 빨간불이 나오는데 그거 좀 누르고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영식 운영위원께서 오늘 주제 발표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특성상 한 톨의 쌀도 사실 인도적으로 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말씀드리기 전에 좀 여기까지 저희가 갖고 있는 고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실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나오고 한창 올림픽 되고 나면서 우리 박정희 신부님 계시지만 사실 저는 저하고 박정희 신부님 제일 먼저 갔어요. 그거 많이 도와줬습니다. 제일 늦게 갔잖아요. 제일 늦게 가고서 단차, 지원 단차 사실은 5번 갔지만 국력 빼면 3단치밖에 못 갔다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나 박현민 행정관 먼저 갔지 생각도 못했어요. 갔다 오잖아요. 우리 같은 정말 헌신적 인도주의자를 먼저 안 보고서 왜 안 했냐 하는데 이게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착각. 지난 10월 말인가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는데 친구님 모시고 같이 갔다 오는데 별도의 자리가 있었는데 지금 조평도 위원장이 됐다 안 됐다 말했지만 이명철 당시 미라클에 대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도 바쁘니까 도대체 올해죠. 내년에는 경제단체들의 평이 될 텐데 왜 평이 모두 다 안 다니십니까? 지금 한참 바쁜가 말입니다. 내년부터 경제단체 평이다 이러면서 경제단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명철 부위원장이 떠쳐들고 강원장이 말하지 않았어요. 뭐입니까? 이제는 잘 사는 남한이 못 사는 북한을 공표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인도지원 아니면 경제 발전 무슨 경제단체 아니냐. 근데 신부님이 느끼고 오셨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 20년 동안에 인도주의의 탈을 쓰고 살다가 갑자기 경제주의의 탈을 쓰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도 느꼈다. 그러다 마지막에 산입다가 나오면 나한테 그런 얘기가 강선생,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인도협력을 하는데 전략적 인도주의라는 말씀은 어떠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평화에 기여하는 인도주의라는 말을 과도기적 표현으로 전략적 인도주의를 발표하면 어떻게 이해하시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남북 간의 공식 인도주의라는 영역은 사라지는 거죠. 요새 북의 표현 보면요 인도주의 말에 꺽쇠를 칩니다. 쌍꺽쇠. 그 낙조편이 나는 거예요. 예를 인도분야 협력사, 인도주의 말을 쓰다가 요새 인도주의 말이 없는 거죠. 그것이 소위 말하는 작년에 4.27 선언이라든지 9.19 평양 공동선 나와 있죠. 예전에는 14선언까지는 남북 간의 인도적 협력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이산가족 문제고 하나가 자연재해를 비롯한 상부상주의 문제인데 그게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작년 9.19 선언에는 인도적 협력사는 이란을 가지 않습니까? 도로, 교통, 그 다음에 사망사항, 감염병과 살인 독화를 가는 거죠. 그 핵심이 민족 경제 균형 발전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했던 대북 지원의 행위를 어떻게 명칭 지우든 간에 이제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인도주의와 공포의 원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교육의 균형 발전에 의해서 인도주의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양정당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것이 그동안 우리들의 주장이었다 봅니다. 적절한 표현이었다 봅니다. 왜 그러냐? 소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 9.19 공설 이후로 바뀌었다 봅니다. 김경호 총장님도 뭐라고 하셨는데 저희 같은 인도주의자가 가장 비관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대북 지원에 대해서 소위 반대론자들이 물 떠고 얘기를 하냐면 북한 정권은 밉지만 싫지만 그래도 불쌍한 북한 동포를 해야 되지 않냐 인도주의와 동포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명패 나쁜 게 있었죠. 저는 진짜 그런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플레이.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텔레비에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도주의 행위는 소위 북한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북한 당국의 노력, 김정은 위원장의 노력을 지지하고 협력하는 거다. 라고 명확하게 프레임을 소위 필요하다면 다시 정해야 되는 문제다. 그동안 20년이 소위 적대적인 남북관계 속에서 인도주의 틈이 물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었지만 가장 해악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북한 정권이 했지만 불쌍한 북한 덕분을 보여야 된다. 라는 인도주의 프레임이 있었던 거죠. 아주 감성적인 프레임이 있었던 겁니다. 양극단의 프레임이 나오는 거예요. 단 한 틀에 쌀도 주지 않아야 된다는 분기를 극하는 소위 말하는 프레임이 하나 있고 퍼주기 프레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화폭이 민족인데 무조건 도와야지 라는 양극단의 프레임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런 감성적인 언어에서 이제는 인도지원 활동이 벗어나야 될 분명을 두고 그런 의미에서 인도지원의 활동의 새로운 방향성이 명확하게 민족경제 균형, 소위 말하는 남북한 주민들 간의 삶의 질의 격차를 해소하는 거다. 삶의 질의 격차가 곧 평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 다시 그 인도적 무대로 들어가는 거죠. 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은 올해도 9월 되면 70만 톤 쌀이 시장으로 분에 나오겠죠. 또 200만 톤 훌쩍 넘어갑니다. 연평은 200만 톤의 쌀이 넘쳐나고 창고에 섞여 있는 거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1조가 벌어야 됩니다. 근데 북한에 있는 유엔 기구들이 1000만 명의 북한 주민의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국제에서 호소하는 돈이 1억 달러입니다. 1000억입니다. 남쪽은요 8천억이 쌀 비용 넘어가고 있고요. 남북협력기금, 지방자치기금 1조 원 가까이가 그냥 은행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쌀도 마찬가지잖아요. 북은 1년에 50만 톤이나 100만 톤 정도의 쌀이 부족하지만 남은 200만 톤 쌀이 넘쳐나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어린이들이 영양 집행의 문제죠. 물론 영양의 문제가 부시가 북한을 악의적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이 불량 국가다라는 증표로 북한의 어린이들이 영양 지수 내기도 참 말씀드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게 현실입니다. 북한의 지금 가장 가정의 지표가요. 북한 아이들, 특히 5세 미만 아이들의 여전히 15%가 저체중이라는 거예요. 저체중 애들이 못 먹고 수인성 전염병 걸리면 바로 급성 영양제로 빠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체중이 없습니다. 0.7%입니다. 그 뭐 특이 체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 지표가 있어요. 10%가. 그게 뭐냐 과체중이에요. 애들이 눈을 떠서 평양에 북에 눈을 뜨면은 걔는 5년 내에 소위 10% 이상 아이들이 삐쩍 마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눈을 뜨면은 또 10% 아이들이 5년 안에 뚱뚱해지는 거죠. 한쪽은 태어나서 조만간 삐쩍 마르고 한쪽은 뚱뚱해지는 이런 상태가 맞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평화와 번영을 얘기하는 건 저는 공허하다고 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요새 2018년 추억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뭐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거 얘기 말씀하시는데 문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전쟁은 없고 김정주 위원장은 나는 이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서 같이 힘을 합치겠다. 시대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남쪽에 많은 국민들이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냐? 기차 타고 베를린 가고 당일치기도 먹고 옥문화에 냉면도 먹고 계속 수학여행도 가고 그런 꿈이 꾸죠. 그러면 그런 소위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북한 사람들은 어떤 꿈을 꿀까? 해운대에도 해수도 오고
조직하고 조선중앙통치사 연합뉴스가 같이 기관에서 정말 민주적인 기관 통치사를 만들어 보고 그런 꿈을 꾸겠냐? 저는 그런 꿈을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평화 번영의 꿈에 남쪽이 과연 존재할까? 저는 존재하지 않거든. 그죠? 좀 편안하고 좀 쌀 먹에서 고기 구워 먹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꿈을 꾸겠죠. 평화의 시대의 꿈이 다른 겁니다. 같은 꿈을 꾸지 않는 거예요. 우리만 일방적으로 부상대나 일방적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북한 주민들한테는 평화됐을 때 남쪽과 교류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들이 좀 더 편안한 삶, 행복한 삶을 할 것인가에 대한 꿈의 존재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공동체, 한반도 시민경제공동체 전 공허하다고 봅니다. 우리 오늘 조선일 박사님이나 김영 박사님이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전도사지만 저는 주민들의 삶의 격차가 현격히 다르고 다른 꿈을 꾸기나 신경제공동체, 평화공동체 전 공허한 편이라고 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평화를 만드는 가장 기반은 남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비슷해지고 그러면서 같은 꿈을 꾸어야지만이 평화의 기반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전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여내는 거다. 그것이 평화의 기반인 거다. 그건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와 동포의 차원과 한 번 더 나가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의 핵심적인 강면상이라고 한다면 평화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정치 군사적 문제도 있지만 전 남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의 격차를 해소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북한 당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거기 협력하는 것이 인도주의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앞에서 인도지원의 종원의 말씀입니다. 근데 고민되는 거예요. 이런 국민에서 그런 운동에 같은 어려운 안을 안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도지원 단체. 그 뭐라고 써야 되나요? 대표적인 민족경제 발전의 단체. 또 그렇고 아직은 굉장히 애매한 거죠. 그런 점에서 어차피 우리들의 대북적 행위의 마음에는 평화에 기여하건 뭐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가 기반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대북적 인도적 행위를 앞으로 어떻게 명칭 지을까에 대해서도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지금 많은 이 순간도 저도 헷갈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소위 말하는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이 없으면 대북적 행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악지로 또 뭐 소위 말하는 그래서 민족경이 균형 발전, 남북한 주민들의 삶을 갖게 하는 노력 주장한다고 해서 쉽게 국민들의 마음 정세에 와닿느냐 그것도 아닌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대북 지원이 평화에 가장 기여하는 핵심적인 원동력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국민적 공동체를 만들고 제도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지금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까지는 그렇게 하는 거죠. 아까 이호탁 부소장님이 북한 대남국 약화와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에 주목을 해주는데 저는 이렇게 우리가 목적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6월까지 소위 말해 그동안에 좁은 문을 작용하고 있었던 미라협이라든지 또 민경예 같은 소위 평정부 입장들이 사실 아직은 전혀 접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어떤 정치적인 힘이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소위 말한 삶의 질을 균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가 되려 한다면 북한 당국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북한 당국이 누구냐? 내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옥라동병을 갔을 때 깜짝 놀랐죠. 어린이 후원금이 있는데 어떻게 써있냐? 우리는 어린이들과 모자, 보건 등등을 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그것을 협력하기 위한 NPU, 비영리 조직을 지향하는 기구다 그 써있더라. 전 북한이 NPU를 지향한 조직을 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시도 그렇게 됩니다. 그 지금까지 확인된 의안은 각 성마다 한 10개에 있더라고요. 예를 농업성 농업개발위원회, 어린 교육성 그 조선교육 후원기금, 그 보건성에는 말라리아 퇴치기금, 조선 어린이 후원기금, 그 녹색 후원기금, 3인청,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의 소위 말하는 1.5 NPU를 지향하는 조직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조직들이 국제 NGO와 해외 동포 조직들을 실제 사업합니다. 저번에 법률실 방문했을 때 초청된 명의가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조선 어린이 후원기금으로 발휘하더라고요. 왜? 보내는 옥수수가 어린이들 위한 거니까. 그런데 북한의 대각 산하에 그런 NPO를 지원하는 조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조직들 아직까지는 남쪽의 NGO들과 접촉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물론 남북간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통정부와 통일부라는 틀이 있겠지만 앞으로의 기본적인 사업의 구조들은 남쪽의 NGO들이나 그 지자체들이 그게 내각에 있는 그런 실질적인 MTO를 제 조직들과 관계를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단체들이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일할까 하는 게 아니고 결핵 퇴치를 한다든지 북한 아이들에 대한 영양증진을 위해서는 어린이 휴원금과 협력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틀을 바꿔나간다. 그것이 제가 말한 앞에 말씀드린 북한 당국의 소위 말하는 북한 인민들의 삶의 질을 증식시키는 노력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걸 보는 겁니다. 그게 결합할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근데 그게 쉬울까?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 남북 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무원장 정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보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남쪽의 NGO들이 근본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 이제는 남쪽의 NGO들의 인도적 사업이 단순한 인도적 도표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남북 간의 공동의 민족경제 균형 발전 위한 노력이 일어나고 한다고 한다면 파트너들을 새롭게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내각과 실질적인 협력의 파트너십을 맺어야 된다는 점들을 계속 주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그랬을 때 현실사회의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북한 지리적 특성상이요. 식량은 자급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식량 자금률이 30%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식량 문제가 없는 거죠. 왜? 돈을 사는 거니까. 사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근데 북한 식량 자금률이 80%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여기는 계속적인 식량 부족에 보통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거죠. 북한의 식량은 핵심은 그겁니다. 북한이 경제 발전에서 필요한 식량을 외국으로 불패 나가면 됩니다. 특히 남쪽으로 불패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일일해 나가는 거죠. 북이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도 식량 자급자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게 당연히 현실입니다. 그게 몇백만 톤이 부족하냐는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식량 상황을 보려면 관점적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도적으로 북한 식량이 있다면 그런 보수적인 소위 말하는 관점을 저는 논의를 한다 하더라고요. 진보 진영 내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가 최근에 일본 한국 교수가 말했죠. 북한 하면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2,500만 1인당 400g씩. 그래서 소위 365만 톤 있으면 먹고 산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료와 종자로 하면 100만 톤, 465만 톤. 북이 지금 407만 톤 났으니까 북은 어렵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대단히 큰 문제 사업입니다. 그게 얼마냐? 1인당 400g. 북이 실질적으로 300g에서 400g 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400g의 기준은 1995년도 기준입니다. 고난의 행동. 굶어 죽지 않고 최소한의 연명할 수 있는 1500kcal가 300에서 400g입니다. 당시 북한 사람이 얘기한 게 1인당 150g 배버린다. 그 다음에 300g, 400g 식량이 공급되며 굶어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25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 1인당, 주민들이 1인당 400g이면 기본 소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모독이라고 봅니다. 정말 잘못할 생각이다. 북한 당국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일리가 있겠지. 하지만 객관적인 관찰자들이 북한 주민들의 최소한의 식량권과 영양권의 상황을 25년 전으로 되돌아본다고 한다면 이 정도는 굶어 죽지 않는 문제가 없다는 사고는 대단히 큰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기준은 우리는 기준이 없지만요. 베트남 인민들의 기준으로 한다면 북은 700만 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줄어드는 거죠. 늘어나는 거죠. 150만 톤이 부족한 게 아니라요. 200만 톤, 300만 톤이 부족한 것가 되는 겁니다. 관점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삶의 질의 격차를 해석을 가지고 본다면요. 적어도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필요한 식량의 소비량을 저 중국 기준 줘야 됩니다. 저도 하루에 2,500칼로리. 우리가 3,000칼로리를 넘지, K칼로리 넘지 않습니까? 그거 넣으면 북한 주민들이 필요한 식량이 800만 원 가까이 900만 원 되는 거죠. 따라서
450만 톤과 900만 톤, 500만 톤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고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국기 경제 발전에서 사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당면의 식량 사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문제의 고민이 남아있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렵냐 어렵지 않냐의 문제는 전혀 중요한 논점을 보지 않고요. 현재 구조상 북한의 식량은 구조적인 문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북한이 경제 발전을 통해서 식량의 부족 상황을 해결할 전까지 이 과도적인 상황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럼 나머지 부족한 식량의 100만 톤, 200만 톤 분량을 인도적으로 해결한다?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쌀 문제를 어떻게 쌀 지원의 문제를 어떻게 제도할 것인가 우리의 문제에 고민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시각은 이거죠. 북한이 우리 정부의 지원을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시식관람하다가 부차는 문제를 봅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민간 운동차에서 북한 식량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핵 문제, 제재 문제가 여러 문제겠지만 남쪽의 NGO와 남쪽의 국민들의 평화 운동의 핵심은요, 북한 주민들의 영향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북한 스스로 시집가려는 얘기하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 진보 진영도 마치 대북적 행위를 시집가려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장점입니다. 물론 대북적 단체들이나 지자체 행위가 근본적인 평화운동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측면의 문제의 지적은 타당하나 대북적 단체들의 대북적 행위를 북한 체제를 평화하고 하려고 하는 매우 부차적인 운동으로 치부하는 것도 맞지 않다. 저는 민간운동의 영향을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뭐 한 톨에 쌀로 줘서도 안 된다라는 보수적인 논쟁은 말할 필요 없고 북한의 식량 사정이라든지 식량 지원에 대한 NGO들의 민간 차원의 운동을 폄하하는 것도 맞지 않다라는 그런 점에서 좀 문제제기를 보시고요. 뭐 시자 또 앞에는 컴퓨터만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컴퓨터 봐서 북한 시장에서의 쌀가격이 어떠냐 보시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합니다. 굉장히 적은 시장이고요. 특히 쌀의 문제, 북한의 문제는 대단히 큽니다. 따라서 쌀이 시장 장마당에서 가격이 안정됐다고 해서 북한의 시장성이 없다. 그러므로 대단히 외롭다 편견이 있다는 점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소위 쌀주를 잘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농관 진반으로 쌀의 정책에서 해방돼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저는 우선 인도적 요구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북한의 식량 사정 부족이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해야 되겠죠. 근데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30만 ton, 40만 ton 쌀 지원하는 것도 쉽지도 않은 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가 나아가 대한민국 민간이 소위 말하는 북한의 쌀 부족을 타산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 적당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좀 공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소위 누가 말하는 10만 톤 정도의 규모라고 보는 거죠. 그 4천 정도, 400억 정도의 규모가 되는 거죠. 그게 국제단계에 400억이지만 우리 저도 말하면 2천 정도 되는 거죠. 우리 쌀 가격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기성과 정량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업체 한반도 평화의 여러 가지 측면 중에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적처럼 지원도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소위 말 권력의 행위이기 때문에 적어도 중장기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정부가 정기적이고 정량의 쌀 지원하는 것을 제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행정변호사 계시지만 남북 교류협력법 나와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이 있죠. 발전법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도지원법, 인도인권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적으로 10조에 보면요.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의무상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를 지원해야 될 것인가는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 5개년 계획에 누구라고 했습니다. 또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남북관계 발전위를 구성했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아주 간단하게 남북관계 발전위원회가 5년의 기록을 세울 때 예측을 하는 거예요. 매년 북한의 식량 사정이 이러저러 예측이 된다고 한다면 부족 부분의 상당한 부분들 따지면 나오죠. 1인당 300원 곱하기 얼마 하면은 저도 보릿고개 5, 6, 7, 8월에 넘어가면 10만 톤 정도면은 한 500만 명 주민들을 4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준으로 식량 사정의 소요가 생기고 북한과 협의가 되어 나간다면
매년 본국에 5월부터 9월까지 10만 톤의 쌀을 정기적으로 지원한다. 라고 기본계획을 잡으면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합의를 만드는 문제를 찾지 않더라도 저는 그래서 쌀 지원의 문제는 매년 논란의 중심 세울 것이 아니라 저도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아젠다로서 저 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방향이 있다고 봅니다. 요새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건데 정부가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게 민간으로 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밀가루 사면 톤당부터 $500 삽니다. 450달러, $500. 근데 우리 정부가 국내에서 2년짜리 재고를 살 때는 톤당 $400 정도 삽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태국산 쌀 가격이죠. 근데 국내산 쌀은 $2,000예요. 그럼 나머지 $1,600 어떻게 해주냐면 소위 기재부가 갖고 있는 농림과도 위탁하고 있는 양국 특별회계를 보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200만 톤 정도의 쌀을 줘서 1억 1,000억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실제 양특계에서는 소위 말하는 얼마나 4천억 5천억이 나가는 거죠. 아니 4조 정도가 나가는 거죠. 근데 왜 정부만 할 수 있냐? 지금 지자체가 자기들 지역에 있는 재고기를 자기들 기금으로 사서 북한에 지원을 하든 물물 교육을 하든 간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왜냐? 근데 저번에 신문이겠지만 김 장관한테 했던 김 장관이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데 최근에 임명된 그 인도협력 국장인 쌀은 정부가 주는 거다. 왜? 전략 물자다. 즉 쌀은 대한민국 정부가 북에서 내버린다는 여전히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한 쌀 지원은 계속적인 하나의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만간 지금 10년 만인 거죠. 2009년에 중단됐던 대북적 민간정책 협의회가 10년 만에 부활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열리고 박 신부님이 참여하시지만 저는 좀 강하게 얘기를 해서 적어도 쌀도 일상적인 NGO와 소위 말하는 그 지자체에 있어서 교류협력의 물자로 쌀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인도적 지원 물자든 개발협력에 대한 소위 말하는 푸드프 워크를 나가는 거든 아니면 일반 업체들에 있어서의 구상교육 물자를 가진 간에 쌀이 10톤이든 5톤이든 100톤이든 간에 개성 육로를 통해서 기차를 통해서 배를 통해서 일상적인 남쪽에서의 부로 가고 또 북에서 넘치는 물자가 남으로 오고 이런 식의 일상적인 물자의 소위 남간의 자유왕래가 보장돼야지 전 일상적 평화가 오는 거다. 전 그런 면에서 쌀이 가장 인도적이고 가장 교류협력의 기본적인 물자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쌀은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전략적 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전 쌀 지원의 소위 말하는 갈등이 해방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걸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이 귀찮게 그하고 힘들게 중국에서 북한 쌀은 그런 거 아닙니까? 맨날 우리 밀가루 먹고 사는 거예요. 쌀 좀 돌린 거 아니에요? 맨날 밀가루 몇 통. 돈도 보낼 수 없고 힘들게 사느니 아끼는 쌀 보내는 거죠. 저는 이렇게 잘 기본적인 근데 이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제가 하나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 NGO와 지자체가 정부처럼 국제가격으로 쌀을 사는 것도 하나가 있지만 두 번째는 통행이 보장을 해야 돼요. 남북과 직접 통행이. 근데 작년에 9.19 때 중요한 합의하는 군사합의 아닙니까? 군사기본 합의서 내용에 남북 군사당국은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하기 위해서 3통을 보장하잖아요. 통신, 통행, 통과. 근데 그다음 안 하잖아요. 우리 정부가 안 한 거예요. 우리 정부가 산림협력 물자, 터미풀로 보낸다고 집중했지 민간이라든지 다양한 경제 물자들, 다양한 물자들을 남북과 직접 통로 통해 보내는 걸 등한시한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군사기본 합의서 기준을 해서 소위 남북 간의 교류 협력에 관한 물자들에 관한 통행 합의서, 통관 합의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식의 협력의 물자들이 일상적이고 자유롭게 남북과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럼 앞으로의 우리 경제 공동체에도 필요한 거죠. 좀 그런 의미에서 소위 좀 정보차기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정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회협력하고 법적을 만들 것이냐 문제는 뭐 나중에 좀 말씀 좀 해주면 좋겠고요. 쌀은 어떻게 필요한 겁니다. 북한이 사야 됩니다. 북한이 중국 쌀을 사든 태국 쌀을 사든 지원받지 말고 북한도 의도적으로 필요한 식량의 상당 부분을 사야 되는 거겠죠. 앞으로 경제 발전을 통해서. 그럴 때 남쪽 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당장에
북한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저는 이 통상 구상무역을 통해서라도 남쪽사를 사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그런 방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대부분 정부가 10만 톤 인도 지원한다. 나머지 문제는 예를 들면 농협 마찬가지 농협 나서는 거죠. 저희 국제가격으로 남쪽사를 팔 테니 예를 들면 우리가 필요한 북한의 여러 가지 들깨라든지 여러 가지에 필요한 물자 또 광물 물자와 구상무역을 통해서 교환하는 거죠. 저는 그런 걸 통해서 북한의 식량 사정 일정 부분도 기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는 기본적인 규모의 쌀은 인도 차원의 정부가 조건 없이 정기성과 정량성의 원칙 지원해야 되는 게 하나고, 또 여전히 부족한 식량의 부분은 민간차의 지원과 두 번째 구상무역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재밌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북한이 부족한 식량을 구입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느냐, 북한이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쌀을 사고 있느냐, 이게 증표가 안 되잖아요. 묘합니다. 돼지고기 사고 뭐 여러 가지 삭품 같은 대도박을 사가는 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식량을 사가는 것이 집회가 안 잡힌다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한 평가를 갈 수 있습니다만 저는 소위 매칭 지원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이것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북이 외국에서부터 곡물, 사이드 밀크 같은 걸 10만 톤을 산다면 거기 매칭을 지원하자는 소위 서울대 김무수의 주장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우리의 의무도 높고 북한 당국의 곡물 소위 말하는 수배된 의무도 같이 높여나가잖아요. 저는 그것도 당국 간에 얘기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한 거죠. 당신들이 인민들의 필요한 식량을 사가면 더 전출해줄게. 나는 약간 체제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여하튼 간에 북의 식량 문제를 위한 북한 당국들을 보다 참고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변면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런 거고, 제가 마지막에 했던 소위 말하는 지원 주체별 프로그램은 적은 겁니다. 우리가 다방면의 개발 지원을 해나가면서 저희 푸드프 워크로 남쪽 쌀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적기 때문에 그렇지.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도 우리가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의 단순한 지원 차원이 아니라 개발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마지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쌀 지원을 비롯해서 좀 대북 지원의 사업과 관련된 몇 가지 있는데 대북 지원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제가 좀 얘기를 좀 드린 거 있고요. 대북 지원에 대한 13쪽입니다. 대북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제도화를 위해서 좀 현재 저희가 제출해놓고 있는 인도 지원과 개발 협력법을 좀 정부가 통과시키면 좋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 지난 2년 전에 통일부 정책 혁신의 제안이거든요. 문 대통령의 공약이 뭡니까? 군권형 대북 정책, 법에 의한 대북 정책이 아닙니다. 근데 이 국회에서 2년 동안에 한 건의 소위 통일부 관련 소관의 법이 통과되지 않지 않습니까? 전 그것이 야당의 반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통일부의 능력 부재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을 기본법을 하고 인도지원법, 경유법 등등의 여러 가지 법들과 도쿄협력법을 절차법을 정리해서 좀 법에 의한 대북 정책을 해나가기 위한 법자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고, 그 속에서 대북 지원도 하나의 제도가 될 필요가 있다는 좀 말씀 좀 드리는 거군요. 마지막 드린 것은 핵심 것은 사실은 유엔 제재의 문제인데, 전 그동안에 우리 NGO 좀 면피한 게 있다고 봅니다. 제재 때문에 어떤 문제가 아니고 북이 안 받기 또 어쩔 수 없지 않고 우리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지금 유엔 제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남쪽 NGO의 그 제재 면제 품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경통면 두유 물자입니다. 근데 왜 그게 돼 있냐? 그게 7년 된 물자거든요. 이게 스테인레스 만든 거니까 제재를 하는 거죠. 근데 두 가지입니다. 아니 북한의 아이들을 두유를 만드는 두유고개죠. 두유기계죠. 두유기계도 이거를 유엔 제재 면제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굉장히 오래 가고 있어요. 근데 경통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뭐하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 핑계는 북한의 합의가 안 돼가지고 핑계를 잡고 있는데, 저는 유엔의 제재를 면제를 받는 건지 돌파한 건지 모르겠지만, 전 제재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한국 NGO들의 전면적 돌파가 필요한데, 전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냐? 다른 나라에 없는 유일한 게 하나 있어요. 정부의 반출생입니다.
우리 정부는 제재가 있기 전이라도 20년 동안 교류협력부에서 모든 지원 물자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부가 제재와 관계없는 물자만 승인하는 거죠. 나머지 제재 관한 물자에 대해서는 일단 위에 제재 면제를 갖고 검토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전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저도 10가지 물자를 보내는데 그중 7가지, 3가지 물자가 제재 물자를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이 인도지원 물자라고 인정하고 승인을 해준다고 한다면 적어도 나머지 3가지 물자에 대한 제재 면제를 받는 절차를 그건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려면 반주 승인권을 없애야 된다고. 왜 정부의 반주 승인을 받아요? 우리가 하다가 어려우면 그냥 소위 말하는 유엔의 제재 면제를 받으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가장 대북 지원이 상황이 어떻든 간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재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좀 인간적 특별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좀 마치겠습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발제 내용, 그 다음에 또 우리 위원님께서 평소에 다뤄왔던 그 분야의 또 현안에 대해서 개진하셔도 됩니다. 네, 자유스럽게 지금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 교류를 하기 위한 문제, 그다음에 특파원 설치하기 위한 문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방법을 마련할 것이냐, 그다음에 원칙을 세울 것이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에 관한 이제 기존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던 건데, 쌀 지원 문제도 중요하죠. 저는 강조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 모든 제안이 전혀 다 좋은 말씀하신 거고 반대하는 의견은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오늘 그걸 하신다 그러길래 이렇게 약간 사안의 중심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한 40분 걸릴 거라고 예상이 들어서 그 문제와 언론의 역할 문제를 같이 토론하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가 다음 기회로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은 오늘 저는 중심적으로 논의해봤으면 좋겠는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진핑 오늘 가나요? 오늘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거기서 언론의 역할들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오늘 사실은 쌀 문제에 묻지않게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돼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좀 모으고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강 총장님 그 오랜 내공이 담겨 있는 그 발제 잘 들었고요. 근데 몇 가지 좀 같이 고민할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9.19 평양선언에서 그 민족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어떤 그 남북이 합의를 했지만은 이것은 목표거든요. 고올이거든요. 고올인데 그럼 우리 고올보다 더 큰 비전은 뭐냐 했을 때는 비전은 아무래도 뭐 평화와 통일 정도 되겠죠. 평화와 통일이고 고올의 목표가 그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9.19에서 남북 정상들이 이제 합의한 문제인데 문제는 이 합의문에 또 우리가 또 다른 고민거리가 있는 거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것이 남북이 서로가 함께 발전한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그 북한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 내용이 포함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북한에서는 그러면 이제 경제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을 시켜야 되고 발전시키는 게 확실한데 그럼 우리 남쪽에는 그럼 남한에는 이익이 뭔가? 사실 우리 국민들도 우리가 설득을 하고 또 국민들이 동의를 해야지 쉬운 건 일인데 남북 간의 민족 경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면서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켜 주자까지도 뭐 좋습니다만은 그랬을 경우에 남측이 우리가 가지는 것은 뭐냐 이 문제가 사실은 좀 더 우리가 고민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우리가 그 민족 경제의 균형이 발전했을 때 북한은 경제가 좀 더 나아지고 그다음 남쪽에서는 어떤 이득이 있는가 하는 이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목표를 더 정해줘야지 되는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경제계에서도 제대로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남북 간에 교류가 되고 이러면 우리 뭐 경제가 좀 발전할 것이다 아니면
좋은 그 인력이 싸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하정은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딱 목표를 딱 정해주는 게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거 한번 이 얘기를 짚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민족경제 균형기 발전을 하든 아니면 인도 지원을 하든 우리가 쌀 지원을 하든 정부가 하든 민간이 하든 뭐 지자체가 하든 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지금 오늘 강순행께서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또 했고 그다음 대안까지 제시를 하셨는데 우리가 꼭 항상 또 놓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북한의 변화 문제입니다. 북한도 변해줘야 돼요. 아까 강순행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대북 지원을 하려면 아까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중에서 한 가지가 상통 문제잖아요. 통신, 통관, 그 다음 또 뭐죠? 통행. 이 문제에 대해서 북은 하나도 지금 그 제기한 지가 벌써 10몇 년이 되더라도 북한은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개성에 들어가 있는 우리 지금 그 관리위원회 직원들도 통신 제대로 안 되잖아요. 뭐는 지구상에 무슨 놈 나라가 인터넷이 안 되고 전화가 안 되는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도 스스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야 돼요. 아무리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게 군사 정치적인 게 우선이라 하더라도 이 삼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변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대남 일을 할 때에 지금 통정부 산하에 있는 단체만이 그 대남 접촉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나입이라든지 아니면 뭐 민경위원은 그 내각이 지방이 여튼간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통정부에 있고 당 밑에 있는 데만 되지. 아까 강 수장이 얘기했듯이 내각대에도 지금 뭐 교육기금이라든지 농촌 발전 뭐 이런 거라든지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다 내각 쪽에 있어요. 내각 쪽에 있다 보니까 대남 접촉을 못 하는 거예요. 북은 대남 접촉은 당만이 할 수 있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당이 하더라도 통진부가 하더라도 내각에 있는 그런 그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그 포럼이라든지 이런 그 내각 산하의 단체들도 대남 접촉을 할 수 있어야만이 되는데 철저히 지금 당에서 다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북도 같이 변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 남쪽에서 계속 남남 갈등만 계속했다는 거잖아요. 왜 우리만 해야 되냐? 왜 우리만 퍼줘야 되느냐? 왜 우리만 뭐 비굴하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북에서는 이런 얘기 들으면 안 좋아하겠죠. 안 좋아하더라도 해야 돼요. 우리가 특히 민간 같은 경우에는 또 목소리를 내줘야지 되는 거지. 북한의 그 주장의 목소리만 동조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북한이 변할 거를 변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고 민간들도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족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목표를 두고 그래서 우리 남측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남측이 가지는 그 이익이 뭔가 아니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편익이 뭔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고 그다음 그러기 위해서는 북에 우리가 요구할 것들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도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특히 삼통 문제 같은 거 세게 해야죠. 왜 우리는 평양 들어가면 중국 사람들은 평양 들어가면 전화기도 마음대로 쓰고 다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요? 그럼 왜 그러냐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세게 얘기하고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정부가 못한다고 당국이 못한다고 민간들도 가만히 있는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특히 우리 민간 같은 경우에는 뭐 더욱더 세게 얘기되고 이제 연합뉴스는 언론이기 때문에 연합뉴스가 이제 평양을 간다 하실 때도 이 삼통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굉장히 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서 가야지 이제 뭐 쌀을 지원하든 뭐 비료를 지원하든 뭐 어떤 걸 지원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통 문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전에 한 달 동안 그 아베라 문제가 있을 때 전화 통신 다 열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개성 문제 저쪽에서 양보해서 열었잖아. 금강산도 열었잖아. 군산지에 열었잖아요. 그거 우리가 폐쇄시켰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무리 열자고 얘기해도 미국 눈치 보느라고 못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열어야지 우리가 보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국민화합을 할 수 있는
어떤 교류안을 만든다는 얘기는 저는 그 사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필요에 따라서 예전에 민간 뭐 저희 아무 힘도 없어도 그 통신을 열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느껴지니까 열었던 거고, 전화도 다 됐던 거고, 핸드폰도 다 됐던 거고, 이렇게 서울로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뭘 열으니 많이라는 논점 갈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판문점 선언이랑 평양 선언에서 합의된 것들을 실제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속에서 나머지 붓기도 넓게 있으면 저는 필요에 따라 전혀 뭐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의 정치에서 해방돼야 된다는 말씀이 이제 막 들어오는 말씀에서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고, 앞으로 이 말씀이 좀 더 널리 확산됐어야 하는 바람을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강조하는 게 눈에 보이는 평화가 눈에 보여야 되는 것이고, 손에 잡히는 평화 경제여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야기 제가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평화도 그냥 평화는 이제는 국민들에게 특히 20대, 30대에게 전혀 끼어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도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손에 잡히는 그런 평화 경제,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북 지원과 관련된 부분도 역시 이제 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아까 이제 강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대북 쌀 지원이 남북 민생 협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 스스로 개념을 남북 민생 협력이다 이런 개념을 저는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구상무역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현 제재가 바로 당장 풀리기 어려운 조건에서 우리 쌀과 북한의 모래나 삭제를 구상무역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이거는 서로 당당하게 주고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재에 걸리지 않는 품목을 북측에 우리가 요구해야 되고, 또 북측도 우리에게 쌀에 대해서 이제 당당하게 지원이라는 표현보다는 협력으로 가자는 쪽으로 정리를 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파주기 논란이, 우리는 장관께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리를 갖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논리가 그렇게 쉽게 확산되기 어려운 한 30%의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이제는 좀 한 단계 점프하는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뭔가를 덧붙여서 북한에 대해 생색을 내는 모습이거나 국제사를 향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저는 별로 인도적 지원은 철저히 인도적 지원을 가고, 그리고 이제 물밑에서 그런 것들이 유랄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너무 생색내고 너무 드러내고 하는 지원은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미국 전문가에게 그냥 다 따가지고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우리 전문가들 쭉 얘기하나 생각해보니까 이제 결국 중국이 그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뭐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강행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전혀 통념은 분석을 해가지고 봤더니 미국 쪽에서 이제 자기네들은 지각에서 이제 얘기하는 걸 우리 전문가들이 좀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뭐 극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진핑이 평양 간다고 해서 그게 미국하고 협상에서 지렛대가 된다는 건 좀 납득이 안 되고, 있다 하더라도 극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 방송이라는 데 얘기했던 부분은 지금 큰 틀을 보면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큰 틀의 패권 경쟁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고리는 이제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중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시진핑이 평양을 가는 이유는 서울로 가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북중 간에는 현안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 가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인도적 지원 정도에서 뭐 쌀이든 식량이든 뭐가 됐든 간에 제공하는 거 외에 다른 거는 제자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시진핑 이례적으로 노동 주민에 기고했다고 하지만 내용 읽어보면은 3대 과제로 나온 부분은 작년 6월 말에 김정은하고 협의했던 3개 뭐죠? 변하지 않는 3가지 그거를 풀어 쓴 거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중국 인민은 북한 인민과 항상 지지하고 우선 국가와 당 차원에서 항상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중국 인민은 북한 인민들의 지지하고 맨 마지막에는 사회주의 조선을 지지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해서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쉽지 않은 역사적 기회다 이런 표현이 이제 시진핑이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반도 비핵화나 이런 데서도 긍정적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보다 근본적인 것은 지금 한미 관계에서 지금 미국이 지금 대대적으로 우리 쪽에 이제 이른바 반화웨이 전선에 참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을 이제 전면 참여 선언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계획상으로는 이제 올 10월 말에 11월 초에 있는 한미 SCM에서 한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전면 참여를 이제 하도록 계속 우리 쪽에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작년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스탠다드 미사일, 그러니까 SM-3 미사일 지금 도입이 일단은 우리 정부 당국자가 이제 얘기는 했는데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중국이 그 동안에 이제 중국 때문에 사실 오랫동안 저 때부터 다시 말하면 이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우리 정부가 배제해왔던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일단 우리 군 당국이 도입하겠다고 했고 새로 장착한 이제 이지스함 세척을 새로 구축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최근에 나온 거지만 사드가 원래 6기로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추가로 3기가 지금 평택 기지에 와 있는 게 지금 발견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이제 미국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여기서 한국을 이제 끌어들이고 하는데 지금 반면에 이제 한중 관계가 악화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사드 보복 이후에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에 이제 한반도 정도 급변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중국이 우리 정부하고의 전략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뭔가 어필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나온 얘기가 지금 중국은 먼저 평양을 가고 서울을 오려고 했고 작년 구구절에 평양을 가려고 하다가 이제 미국하고 무역 마찰 때문에 못 갔고 그래서 올 이제 4월, 5월 달에 이제 평양과 서울 동시 방문 계획을 세웠는데 역시 이것도 지금 이제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북한과 미국 간에 지금 뭔가 친서가 오가는 과정에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빨리 일단 한반도에 이제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을 먼저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쪽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 것 같고 근데 제가 뭐 여기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사실은 굉장히 일찍 알아온 줄 알았더니 보니까 30분 전에 먼저 통보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7시 반쯤에. 그래서 사실은 뭐 통보한 건데 우리 그러면서 양해를 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먼저 평양 갈 수밖에 없는 걸 양해해달라.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 시진핑이 다녀간 뒤에 아마 중국의 고위 인사가 서울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식은 북중 정상회담 내용을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형태로 디브리핑하는 형태가 될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트럼프의 서울 방문 이후에 시진핑의 서울 방문에 대한 얘기들이 아마 얘기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트럼프가 6월 말에 서울에 오게 되면은 지금 아마 쐐기를 박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반화웨이 전선에 참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나름대로 한반도에 이렇게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한미동맹이 기정사실되지 않도록 그런 미국의 전략이 아마 쐐기를 막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좀 사전 조치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북중 간에는 그 답방이라는 것 외에는 커다란 그 의미는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뭐 이번에 간다고 해가지고 그 시진핑이 간다고 해서 북중 관계가 뭐 새롭게 변하니까 그 근거도 굉장히 약하고, 반면에 이제 시진핑이 평양을 감으로써 이게 그 김정은의 체면을 살려주고 국내적인 이제 통치 기반을 좀 흔들리는 통치 기반을 좀 강화해주는 측면이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진핑이 얘기한 것처럼 한반도 문제를 정치에 해결할 수 있는 쉽지 않은 뭐 역사적 기회라는 표현. 그래서 내가 이제 한마디를 뽑으면 시진핑이 불법의 핵심은 그거라고 해결했는데,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미국과 협의를 통한 한반도 문제 개입은 어려운 상황에서 각계격파 형태로 중국, 북한하고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에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 이제 작년 이후에 한반도 문제가 급변하는 부분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단 북한하고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직접 참여하려고 하는 게 일단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제 외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특히 우리가 오늘 그 인도지역 문제도 토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저는 저 예상컨대는 그 국제사회의 변화 내지는 관계들의 어떤 이거 외교 문제도 있지만은 인도지역 문제도 분명히 또 다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산 갈마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동계를 하고 있지만은 자재가 못 들어가가지고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몇만 명이 투여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먹거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 요청도 하고 뭐 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도 해봅니다. 2009년 원자로가 방북할 때는 경주 원조에 대한 이제 그 합의문을 작성한 거 외에 식량 30만 톤, 중유 50만 톤, 석탄 80만 톤 들어갔구나. 근데 오늘 그 뉴스 들으니까 러시아 금융 제재 미국이 하면서 그것이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지금 중국으로서는 하웨이 문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만치 않고 이렇게 하나의 변화도 주지 않게 주면서 몰리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지원도 할 수도 있지만 현안은 지금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으로 볼 때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인 거고, 이제까지 남쪽이 하던 역할 어떤 그 미국과 어떤 그 대화 정치적인 문제를 푸는 문제에 대한 교두보 역할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이 더 이상 하기 어렵다고 이제 판단한 조건 위에서 이제 중국이 가져가는 문제라고 보여지고, 북으로서는 어쨌든 이제까지 이렇게 사회주의 원래 그 노선 강화, 외교 강화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이 하도 이제 평화적인 해결만을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안을 맡겨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그것이 또 여전히 또 미국의 어떤 이런 걸로 잘 안 됐을 때 조금 더 중국을 견인할 수 있는 어떤 여지 이런 것들을 좀 남겨놓는 문제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어떤 중개 역할을 잘 자처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가져간다는 문제가 가장 큰 정치 성과인 것 같고, 그거를 이렇게 중국으로 봐도 유리하고 북으로 봐서도 유리하니까 받은 것 같고, 남쪽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자꾸만 뭐 코리아 피싱이냐 아니면 이런 문제 갖고 논점이 되다 보니까 수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분석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전 같은 우리가 다시 이제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 역할을 가져오려면 미국과의 관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조금 더 독자적인 어떤 것들을 확보하는 문제 속에서 남북 관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벤트 중심으로 저는 이렇게 제가 또 언론에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너무 마련이 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주제하고 또 연관이 현재 정세와 연관이 있어가지고 시진핑 방북과 관련된 얘기를 잠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단 주어진 토론을 하고
곧바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자연스럽게 다시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김재유 의원 한국의원께서도 계시고 하니까 그 말씀하시고 우리 발제 하신 강영식 총장의 좀 마무리 발언 그리고 우리 정의용 소장 마무리 발언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도주의 입각한 지원이든가 아니면은 민족경제균형발전을 위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식량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하여간 우리 민족 소로돕기 운동 이런 단체부터 해서 많은 시민단체들 드시는 사람들이 지금 북에 대한 식량 문제 이런 데서 많은 공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알만한 어느 매체에 기자라는 사람이 모든 이렇게 매체나 아니라 또 비공식적으로 SNS 유튜브 그냥 최애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가짜 뉴스에 대한 거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거지근성이 있어가지고 북이 식량을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2,500만의 인구인데 450만이 더 올라가 있다고 이렇게 속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북남선언부터 일단 이행하라. 이렇게 하니까 또 뭐라고 이렇게 온갖 그냥 SNS 어딘가 다 했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쌀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식량이 남아 돌아가는데 쌀줄 때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면 죽어도 뺨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주지 말고 비참함을 우리 남쪽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그 식량난이 아닐 때 주는 쌀은 이런 건 인도주의 껍데기를 씌운 독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온 지금 SNS를 통해서 이미 나가 있는데 여기는 통일부 관료도 여기 들어가서 좋아요 누르고 막 그런 걸 봤어요. 네.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잘못 이게 결국 뭐냐면 이런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국가교통수사인 우리 연합뉴스가 북에 지국도 설치하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토론한 내용에서 지금 의원들이 말씀하신 여기 지금 걸려드는 게 많은데 지금 남북 독립성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몸부림치고 그러는데 이렇게 노력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금 기자라고 탈을 쓴 사람들이 온갖 매체에다가 가짜 뉴스 자료가 없는 거 누군 죽었다고 그러는 것도 살아나면은 자기가 한 얘기가 아니고 길 건너에 있는 우리 조선일보가 했다 이런 식으로 우면을 하던데 지금 마지막으로 다 지금 발표했다가 살아나니까 유엔 차석대사만 이제 자기가 죽었다고 지금 이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무슨 식량 문제다 대북지원의 새로운 방향 이런 거 논할 때 특별 수소가 들어와서 앞서 강 총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여러 전문가분들이 계신데 제 말씀 올리기 참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강 총장님 발표 중에 한 중요한 부분이 쌀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와닿는데요. 인도주의의 정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순수하게 인도주의적인 것이 있고 순수하게 사업적인 것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치화의 어떤 가장 큰 위험이랄까요? 그런 건 저는 정치적 보여가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것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런 프레임을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순수하게 인도주의다 이렇게 또는 평화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포섭될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가 10년 전에도 있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될 것 같은데 저는 어떤 남북 교류 협력의 어떤 생태계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어떤 측면이냐면 이게 제도화 되지 않았고 북한을 지원의 대상으로 단순한 일방적인 지원의 대상으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상호적인 어떤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대북 지원 단체 관계자분을 만나면 오히려 또 북한에서 민간 단체 교류를 거부하고 외면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돌려 보면 그동안의 어떤 민간 교류, 당국 간 교류가 일회성이 그쳤고 지속 가능하고 힘이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 앞으로는 그런 측면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자기 검열을 통해서 순수한 어떤 인도주의적인 사업에 집중한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말씀에 좀 공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법을 다루다 보니까 그 단체 분들을 만나고 당국 분들을 만나면 이런 결국에는 이제 건드려야 될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관점을 바꿔야 된다. 국가보안법의 어떤 프레임으로 교류협력을 봐서는 더 이상은 어떤 지속 가능한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국가보안법의 프레임으로서는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이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부분은 제재 문제를 또 언급하셨는데 그 최근에는 말씀하셨듯이 그 당국에서 민간의 어떤 대북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적극적이라는 것은 기존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고 있던 부분을 지금은 좀 소극적으로 방관하는 입장이다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마치 이제 적극적으로 민간 교류협력을 이제 지원하는 측면이라고 이제 홍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남북관계 특성을 고려한다면은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그 논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남북 간의 어떤 민간 교류 어떤 논리를 만들고 그것을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그런 그 적극적인 어떤 자세를 보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중원본 아까 조성래 선배님 말씀하신 그 중국 아까 잘해보면은 3편에 보면은 중국 소유량이 900만 중국으로 다니죠. 이게 뭐냐면 FAO의 기준입니다. 가만히 죽자는 거 정도가 되면 1500kcal죠. 그게 300g 기준이. 쌀이냐 옥수수에 따라 다른 거죠. 그리고 플러스 인간을 사주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생식 기능입니다. 애를 낳을 수 있는. 그게 1800kcal예요. 그게 550g입니다. 북은 570g 갖고 있어요. 그 최소 소유량이죠. 우리는 얼마냐? 그 기준을 잡으면 북은 하루에 750, 800g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이 베트남 인민의 기준이에요. 중국 기준. 그게 잡으면 북한은 식량의 소유량이 필요한 먹는 게 470만 톤이 아니라 700만 톤 정도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나오는 거죠. 물론 그거 차이가 있는데 저도 우리의 관점은 우리가 같이 먹기는 괜찮은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북한 인민들의 최소 소비량이라는 개념을 없애버리자 이거죠. 적어도 삶의 질의 격차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베트남 인민이라는 정도의 소위 수준으로 하려고 하면 하는 거죠. 근데 관점은 700만 톤의 식량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땅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전에 FAO하고 그 UNDP가 최대한 북한을 협력해가지고 북한 1600만 헥타라는 그 논밭이 최대가 한국 쪽 방식을 해가지고 최대한의 산출량을 해가지고 얼마 나오냐? 640만 톤 나와요. 북한의 논밭 명지에서. 그럼 거기에서 사료하고 정도를 빼면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550만 톤 식량이죠. 그러면 베트남 인민처럼은 200만 부족하잖아요. 결국 자급자족의 개념이 아니고 하는 건데 적어도 북한이 실정적으로 경제발전을 통해서 식량 부족이 덜기까지는 일정 정도 개발협력이 한 10년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적어도 북한 인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할 것이냐의 문제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10만 톤이 딱 합니다. 북한이 전 당국이 3만 300g을 공급하잖아요. 거기를 우리가 250g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내내 할 수 없고 불국에 5, 6, 7, 8에도 100일 동안에 적어도 500만 명의 주민들한테 하루에 300g씩 보릿고기 100일 해주면 딱 10만 톤. 10만 톤, 10만 톤이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 그래서 남북 발전 김영 박사님 뭐 유언이신지 모르겠지만 이건 예, 그러시죠. 이번 2029년 2월에 일개념을 세울 때도 그 국회 동의받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제 죄송한 말이지만 왜 쌀 5만 톤 결정을 했느냐. 북은요 정상회담에 오피셜 연락해요.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상회담과 있어서 상관없이 30만 톤 줄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북의 입장이 구질구질한 거예요. 절대 쌀 문제를 인도적으로까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했으면 집권에 작년에 해야죠. 작년 식량 부족했잖아요. 올해도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올해 5개년 계획, 1개년 계획에 인도지원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 들어갔잖아요. 지원 계획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해서 쌀 30만 톤을 지원해야 된다. 쌀 30만 톤 400억이다. 물론 남북협력기금에는
책정돼 있지만 기본 계획의 예산을 수반하는 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정부가 인도 지원의 수요로 해서 쌀 30만 톤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1,200억이 필요하다. 기본 계획을 잡고 국회에 보고할 때 이거 동의를 해주셔. 하고 해서 정리했으면 이 논란이 안 생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정부는 쌀 지원을 여전히 인도적 차원이 아니라 저쪽에 해석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한 기회가 저는 고민할 거다. 근데 대한민국 정부는 김영하 박사 얘기했지만 쌀 지원의 인도 지원을 인도적 요구에 맞게 해야 되는데 저는 한국 정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DJ 때만 가능한 거죠. 한국 정부가 한 털에 쌀을 준다. 그게 정말 인도적이다. 저 민간 가능해도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한테만 요구할 것도 아니고 북한한테 요구할 것도 아닌 거죠. 법을 만들고 북한이 한다고 이 지속 가능한 지원이 잘 될까 저는 아니라고 해요. 방식을 바꿔야 돼요. 방식이 뭐냐? 남북이 같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식량 생산 남쪽 문제도 있잖아요. 한 번 더 전체를 보고 한 번 더 전체의 영양 안보, 식량 안보 다 보고 한다면 공통의익을 만들어서 한반도에서 많이 좀 요새 좀 건재 많이 하셨다고 그러지만 저건 남북이 하래요. 10년 후에는 남에 살건 북에 살건 간에 삶이 좀 비슷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갖고 있는 게 식량의 문제가 있어요. 영양의 문제가 있어요. 저도 식량권과 영양권을 남북이 동지를 갖게 만들고 10년 동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같이 개발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공동의 기구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코르셰프 한반도 유니세프라든지 남북한의 한반도 식량 농업 개발 기구라든지 사립 녹화 기구라든지 공동으로 만들어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물건 보내니 많이, 팩스 보내니 많이, 받니 안 받니, 개성에서 언제 만나자, 물건 보내자 이런 거 가지고 참 이런 거 언제 일이 되겠냐 할 때 적어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만든 벽에 걸맞는 교류의 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를 훨씬 뛰어넘는 틀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게 일상적으로 개성을 통해서 육로를 통해서 쌀이 오가고 북한의 문자가 오가고 사람이 오가고 남쪽의 전문가나 활동가들이 평양에 몇백 개 상주하고 북한 전문가들이 남쪽 살고 그게 우리 국가연합의 소위 꿈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맨날 도로만 한 생각하는 거지 평화 번영의 하나의 중요한 국가연합의 특히 원인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다. 전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남북 간의 국가연합의 큰 그림 내에서 교류 협력이 어떻게 될 것이 가능한 거지. 지금 저 물자가 오고 사람이 오고 대가도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대북적 교류 협력의 틀론 한계가 있으니 결국은 국가연합의 가장 핵심이 사람이 오고 물자가 오고 하는 거에 대해 제도가 어떻게 할 것인에 대한 큰 틀 내에서 교류 협력을 틀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옛날 동반 증반으로 신부님은 아시겠지. 신부님은 장충동 선다에 신부 하실 용의가 없을 것 같아요 전혀. 근데 그런 꿈이 우리는 좀 사기로 맞죠. 그런 꿈 없이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나가기 문자지만 큰 꿈을 그려야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11시 53분인데 제가 일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12시에 이병로 부사장께서 오늘 위원님 점심 소식이었다고 그러는데 가시기 전에 소장님 뭐 어떻게? 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를 왜 만들었냐? 통일에 기여하는 언론 활동을 연구하는 곳이다라고 해서 이거 통일언론연구소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통일은 말 하나로 평화통일, 통일에 기여하는 언론 활동을 연구자라고 해서 만든 곳이고, 저희들이 제 1번 책무로 해서 부여를 받은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언론 교류가 중요하다. 그리고 연합으로서는 국가기관 뉴스 통지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평양의 취재도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안 돼, 그런 일이 없다, 못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평양 지구를 개설하면서 1번 책무로 저희들이 부여를 받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북쪽을 좀 바로 알리 그쪽을 좀 하자라고 해서 유튜브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위원, 자문위원 왜 이렇게 차이를 보냐 했을 때 처음에 저희들이 자문위원 분들을 좀 더 많이 모시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이 좀 잘 안 되고 해서 이제 나중에 저희들 다시 생각을 해서 TV 쪽에 좀
많이 좀 출연도 좀 하시고 그럴 분들로 해서 운영위원이라고 하여튼 이제 타이틀을 붙여서 좀 또 더 많은 분들을 좀 오시자라고 해서 그냥 운영위원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부탁을 참 몇 번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안 드린 것 같기도 한데 남북으로 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북쪽한테도 좀 설득을 하고 뭐 이야기도 좀 한 번이라도 더 했으면 해주고 만날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이 모양이 이꼴 돼가지고 참 안타깝게 끝이 없습니다. 더 올라와가지고 바꿀 겁니다 이제. 참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어떻게 기자들이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는데 뭐 평화 번영의 시대라고 될 것이면 뭐 그것 중에 하나도 또 통신 통일 공간 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기자도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면은 뭐 에이씨 언론 이거 뭔 놈들이냐라고 이제 욕을 먹으니까 이제 그렇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도대체 언론도 이렇게 막 못 오는데 어떤 다른 데서 무슨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론이 기본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간단한 말을 갖다 저런 데 들어볼 수가 없어요. 우리 내부에서도 뭐 언론이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 이제 그렇게 막 생각도 막 들고.